동양의학의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동양에서 모든 삶은 음양오행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학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론 또는 사상을 음양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음양은 서양으로 말하자면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동양에서는 과거에 고대에 못했으니까 음양이라는 용어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양 쪽으로 말하자면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도 그야말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대기도 뭡니까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서로 부딪혀서 다 일기가 변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음양론이란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여 동양 철학과 동양의학의 근간이 되는 철학 이론 또는 사상을 음양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음양은 태초에 이 세상이 발생한 원리를 음양으로 본 거죠. 그리고 오행이라는 뭐냐면 발생한 세상이 유지되는 속성을 오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게죠. 그걸 연구를 할 때 이 지구를 조사를 해서 보니까 5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 지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목의 성질, 나무 성질이죠. 화의 성질, 불의 성질, 토의 성질, 흙의 성질, 그 다음에 금의 성질, 쇠의 성질, 그 다음에 수의 성질, 물의 성질. 이 모든 지구를 이 5가지 성질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지구를 보면 이 5가지 성질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속성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우주를 연구하고 환경을 연구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로 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혈액형으로 많은 성격도 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도 논하고 생활도 논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형, B형, 뭐 O형, AB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 보고 있지만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고로만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인구 70억 인구가 어떻게 있어 4가지 속성으로 딱 구분이 돼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죠. A형은 성격이 어떻고 뭐 음식은 어느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논하면서 이제 참고로 하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우주가 어떻게 5가지 성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5가지 성질로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 생활에 응용을 해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이제 만드는 게죠. 그러니까 이 음양과 오행이 합쳐진 음양오행론이 동양의 모든 철학과 의학과 모든 삶과 또 의학에서는 진단과 처방의 기초 원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지만 음과 양, 마이너스 플러스 기운,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이 된다는 게죠.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기운과 플러스 기운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건강이 되는 게죠. 그리고 실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치우친 것을 다시 균형적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중간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것이 건강이고 처방이란 자연에 의한 자연치료 처방을 동양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과 양은 실제 보면 상호 대립도 하고 상호 의존도 하고 상호 소장도 하고 상호 전화도 하고 음과 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리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느냐, 이것이 진단과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음양 기준이요. 그럼 어느 것을 음이라고 하고 어느 것을 양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우리가 기준이 음양 오양설에서 음양의 기준은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굉장히 막 열기가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은 그야말로 좀 태양보다 차갑고 그 다음에 좀 침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이고 한 것은 양으로 보고, 달처럼 그야말로 조금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줘야 할 것은 태양이 좋고 달이 나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활발한 것은 양으로 보고, 태양처럼 달처럼 좀 활발하지 않는 것은 음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게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도 보면, 인간의 정신은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보고, 우리 몸은 좀 정신보다는 좀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으로 보는 게죠. 다시 말해서 정신이 좋고 몸이 나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정신과 몸을 비교로 할 때, 상대할 때 정신이 더 활발하니까 양으로 보고, 몸을 활발하지 못하니까 음으로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음양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해야만이 조화와 균형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양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존재를 한다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음양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상으로 말하자면 상하,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으로 하고, 경중, 가벼운 것은 양이고 무거운 것은 음이 되고, 강약, 강한 것은 양이 되고 약한 것은 음이 되는 겁니다. 이 속성으로 또 판단을 해보면 강한 것은 양이 되고 부드러운 것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한 것, 습조에서 습한 것은 음이 되고 건조한 것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열에서 차가운 것은 음이 되고 뜨거운 것은 양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한열 관계에서도 차가운 것이 좋고 뭐 뜨거운 것이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차가운 환경과 뜨거운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니,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존재가 되지. 예를 들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그야말로 따뜻한 난로를 한다든가 해서 잘 그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차가운 겨울에 더 차갑게 해버리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운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여름일 때 뜨거운 여름에 그야말로 차가운 그런 에어컨을 킨다든가 해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더 뜨거운 여름에 난로를 피고 이렇게 하면 존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차갑거나 뜨거울 때는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처방이고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음양 판단에 의해서 음식도, 내가 음치려 있는 사람은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치료가 좀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너무 활발하다 하면 조금 음식이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면 내가 그야말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서 잘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동양에서 모든 철학과 모든 의학은 음양 오행론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하려면은 이 오행 분류표를 알아야 합니다. 오행 분류표는 우리 모든 자연계 또는 인체 이런 것을 5가지로 분류를 한 표를 오행 분류표라고 합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목, 화, 토, 금,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의 성질을 나무의 성질, 불의 성질, 땅의 성질, 쇠의 성질, 물의 성질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 오행 분류표가 되겠습니다. 자연계는 계절을 분류를 할 때 봄은 목, 여름은 화, 그 다음에 가을은 금, 겨울은 수로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토, 중간에 있는 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꼭 태풍이 온다든가 장마를 거친 다음에 가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마를 이제 중간에 있는
토의 성질로 둔 거죠. 기운도 이제 바람은 목의 성질, 열은 뜨거우면 화의 성질, 습한 것은 토의 성질,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은 금의 성질, 추운 것은 수의 성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 분류표를 암기를 해두면 굉장히 이제 유익합니다.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 풍열, 습조한, 청적, 황백흑, 신선, 단매짠, 간신, 비패신, 담소, 위대방, 눈, 혀, 입, 코, 귀,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암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유익하게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가면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용어입니다. 상생은 서로 생하게 한다는 게 생하게 하고, 상극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서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생관계가 있느냐 상극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 화, 토, 금,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하고 화하고는 상생관계라. 이렇게는 상생관계. 목하고 화하고, 화하고 토하고, 토하고 금하고, 금하고 수하고, 수하고 목은 상생관계입니다. 이제 상극관계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 목하고 한계 뛰어넘어서 토하고, 목하고 토는 상극관계예요. 또 화는 화하고 금은 상극관계예요. 화하고 금은 상극관계예요. 또 하나를 뛰어넘어서 금하고 목은 상극관계, 제어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하고 화는 상생관계, 화하고 토는 상생관계, 토하고 금은 상생관계, 금하고 수는 상생관계, 수하고 목은 상생관계지만 하나를 뛰어넘은 목하고 토는 상극관계, 제어관계라니. 또 화하고 금은 제어관계, 상극관계, 토하고 수는 또 제어관계, 상극관계, 금하고 목은 상극관계라는 겁니다. 이 상생과 상극관계, 이 관계를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 분류표를 응용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서 이제 처방에 응용을 할 때 이런 걸 알아둬야 합니다. 허할 때는 그 모를 보하고 실할 때는 그 자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 목, 화, 토, 금, 수에서 이 화를 기준으로 할 때 화의 앞에 있는 것은 목이 모예요. 모,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토가 아들 관계입니다. 또 토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토의 어머니는 화고 토의 아들은 금이 되는 게지요. 또 금을 기준으로 할 때 토가 금의 어머니고 아들은 뒤에 있는 수가 아들이 되는 게죠. 그러니까 허할 때, 좀 약할 때는 어머니를 보하고 어머니를 강하게 하고, 실할 때, 너무 강할 때는 그 아들을 사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약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귀찮게 하니까 약하게 하는 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맛이 있을 때 단맛이 약하면 더 단하게 하려면 쓴맛을 첨가하면 된다는 거죠. 모를 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맛이 너무 강했을 때는 단맛을 좀 줄이려면 이 단맛에서 매운맛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거. 매운맛을 빼내면 단맛이 이제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속성이 또 같아요. 이 안에는 전부 봄, 바람, 청색, 신맛, 간, 담, 눈, 속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을 좋게 하려면 속성이 좋은 걸 갖다가 우리가 강화시키면 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간을 좋게 하려면 신맛 음식을 먹고 또 청색 음식을 먹고 청색 재료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봄 같은 데가 간을 튼튼하게 하는 계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카락을 하려면 검은 콩을 많이 먹어라. 뭐 쥐눈이 콩을
검은 쥐눈이 콩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 그러잖아요. 색깔을 보십시오. 청적, 황백, 흑색이 흑색. 흑색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행 분류표를 참고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응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락과 또 경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 전공을 하려면 이 경락과 경혈을 이제 공부를 해두면 이제 도움이 많이 이제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마사지 할 때도 이 경락과 경혈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혈점을 갖다 지압을 한다든가 눌러준다든가 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이제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경락이라는 거예요. 경락이란 경맥과 낙맥의 총칙인데 우리 몸의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해요. 어떤 기가 흐르는 이 선을 경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장육부에 생긴 병이 몸 표면에 나타나는 자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혈은 경혈점 그러잖아요. 경락에 뭐 전체가 경락에 에너지가 흐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 경락을 기가 흘러가는 곳에서 어떤 점이 여기저기 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경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쭉 이런 선은 경락이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이제 경혈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경락경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걸 이제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경락은 실제는 12경락, 우리 몸 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 근데 육부 육장이지 않습니까? 12개지 않습니까? 그 육부 육장에 따라서 이제 경락이 있는 게죠. 그러니까 12경락의 앞에를 이제 인맥이라고 이제 뒤를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인맥과 동맥을 합쳐서 14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이라고 이 14경락에 이렇게 전부 경혈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혈점이 있는데 경혈점이 365개예요. 365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경혈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아픈 부위 그 자리 아픈 부위를 갖다가 아시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처치를 할 때 아픈 부위를 갖다가 눌러주면 이제 치료가 이제 되는 게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혈점을 알아가지고 이제 경혈점까지도 이제 처방을 하면 처치를 하면 효과가 더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이 경락과 경혈을 이용해서 우리가 침도 놓고 부항도 뜨고 뜸도 뜨고 다 이 경혈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이나 경혈점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지르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사지 해주면 돼요. 그 부분을. 그런데 경락과 경혈점을 알면 그 점을 갖다가 눌러줘 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게죠.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학의 침, 부항, 뜸 모든 것은 이 경락과 경혈점을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처치를 하면 효과가 이제 있는 게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경락과 경혈이 있지만 또 다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부위를 이제 찾아서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락과 경혈에도 위치에 따라서 원혈, 오수혈, 배수혈, 모혈, 극혈, 낙혈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있는데 실제 보면 경락과 경혈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이제 나오는 게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뭐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도 할 때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기초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서 또 훈련을 쌓아가지고 이제 유명인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죠. 실제 여러분들 피부 미용을 전공하면 졸업하면 바로 면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허증이 나오는데 그 면허증을 가지고 바로 뭐 나아가서 개업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만을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서울에 간다든가 어디 가서 많이 훈련을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더 공부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죠. 대학은 그런 기본을 가르쳐 주는 곳이 대학인 거죠. 어떤 학생들은 뭐 대학에 나오면은 바로 말이죠. 자기가 리더가 돼서 뭐 할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의 10여 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리더가 되는 게죠.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학에 나오면 리더 자리에 뭐 올라가서 공부를 해가면서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전문가 밑에 들어가서 많이 훈련을 받고 지식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게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 밑에 가서 비서를 해야 하는 게죠. 비서를 그야말로 한 20년간 해가지고 정치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정치계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정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전공 영역으로 나아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장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 동양의학에서 장상학이라는 것은 서양의 개념으로 보면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플러스 병리학 플러스 생리학 이 다 합친 것을 동양에서는 장상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부학이라는 얘기, 장부학, 장부. 이게 동양은 이런 장부를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부 플러스 병리 플러스 생리. 서양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지만 동양은 종합적으로 봐서 이걸 장상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죠. 동양학도 전부 다 학문이 다 있습니다.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게죠. 장부는 인체에 있는 내장의 총칙을 이제 장부라고 합니다. 장상론이란 밖에 나타나는 상징을 통하여 장부 생리기능, 병리 변화 및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설을 장상이라고 합니다. 장부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장상학의 개념은 서양의학의 장부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장부 개념과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장상학에서 장부는 체내 조직기관의 명칭일 뿐만 아니라 체내의 어떤 기관의 생리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이런 장상의 개념이죠.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장 6부 아닙니까? 실제는 이제 6장 6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게죠. 그러니까 12가지, 12개로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서양은 아주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해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죠. 그래서 장상학에서 말하는 장부는 해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병리학적인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실제 진단 및 처방은 여기에서는 소개만 합니다. 실제는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인 병기, 앞에서도 그냥 강의를 했지만 병이 일어나는 원인과 병이 진행하는 과정, 이걸 갖다가 병인 병기라고 하는데, 이제 병인 병기는 증상을 보고 병인 병기에 맞추어 이제 진단하고 이제 처방을 합니다. 이제 병이라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기라는 것은 질병의 발생, 발전, 변화 및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이걸 갖다가 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원인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정기와 사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외관병인, 그 다음에 내상병인, 실정내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병인, 외상, 충수상, 약물, 선천성 인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속발성 병인, 다문과 어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 문제, 내상, 실정 문제,
앞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라는 것은 이제 전염병. 지금 코로나처럼 이걸 갖다가 독기, 누기, 이기, 역독이라고도 하고 여기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전염병을.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이제 병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도 이제 질병 발생 변화 및 결과도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서양의학처럼 어떤 과학적이고 어떤 분석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에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설명을 하고 이제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법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까.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냐는 얘기죠. 진단을 할 때는 사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진단법이 네 가지 진단법.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것은 병세를 알아내는 방법 아닙니까? 어떤 증상을 보고 알아내는데 네 가지 진단법은 보고 말을 듣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만져보고 이 진단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망, 문, 문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 문, 문절.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물을 문자 써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촉진 절진을 촉진 의사가 이렇게 맥 짚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맥한다고 그렇게 만져도 보고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제 질병을 이제 파악을 하게 이제 되는 게죠. 그리고 망진 들어오면 보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거. 시각적인 진찰법서로 환자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혀도 입도 벌려봐갖고 혓바닥도 쳐다보고 설태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걸 망지라고요. 문지는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얘기를.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소리나 냄새, 이상한 변화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서 들어보는 게 환자한테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것을 문지. 물을 문자 문지는 이제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문지는. 절진은 진맥 짚어보든지 환자를 만져보는 걸 절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이면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가 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보면 의사가 물어봐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 여러분들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 동생들은 어떤 상태를 볼 때,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상태를 보는 거죠. 또 동생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는지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러면서 다 우리 생활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는 게죠.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서양의학은 이제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검사를 이제 이용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동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계나 검사 장비가 이제 개발을 해서 도입도 되고 있지만 기본은 사진법에서 망문 문철을 이제 진단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서양의학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양의학은 해박이 바탕입니다. 해박이 바탕이기 때문에 해박, 병리학, 생리학 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어떤 오늘날은 의사가 이제 기계나 검사에 의존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검사적으로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건강학은 서양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해박을 바탕으로 한다든가 뇌혈류 검사를 바탕으로 한다든가 근육 검사를 바탕으로 한다든가 체형 측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 임상검사를 하죠. 임상혈액검사, 엑스레이, 객단검사, CT, MRI, 초음파검사 이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학 진단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건강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 서양의학 진단 자료를 참고로 많이 해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처럼 서양의학은 완전히 진단과 검사를 해서 다 뇌속까지 들여다보는 게죠. 들여다보는 것이 서양의학 진단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3절 대체의학 진단 및 처방. 대체의학 진단 및 처방은 자연건강 진단 및 처방은 아주 넓습니다. 굉장히 이 책이 한 권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개만 하는 게죠. 기본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게죠. 사실 모든 건강에 있어서는 진단이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의술의 능력은 진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잘하면 능력이 있고 진단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게죠. 여러분들이 피부미용 전공한 학생들 이렇게 고객들이 오면 진단을 잘해야 해요. 진단을 잘 해가지고 잘 처방을 하면 능력이 나와서 고객들이 많아지지만 진단을 잘못하고 친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부 미용을 하면은 고객이 이제 없는 게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훌륭한 피부 미용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피부 미용에 복수 전공을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미용은 너무 넓기 때문에 꼭 피부 미용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영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 분야가 아주 넓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기술도 도입시키고 무역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부 미용 뭐 장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때 너무나 세상은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도입도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대개 의학에서도 약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 가서 보면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전과 약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의술에서도 실제 보면 처방전이 있어요. 서양의학은 처방을 한 다음에 약을 이렇게 주잖아요. 동양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여러분들 피부 미용할 때 바로 진단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처방을 하지 여러분들이 처방전 써주고 다른 사람이 그 마사지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도 각각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똑같은 질병에는 똑같은 약을 쓰지만 동양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서양의학과 차이가 되겠습니다. 대체의학에서는 처방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치료도 의사마다 능력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자연건강에서는 어떤 의술이 내가 맞고 내가 틀리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야말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지 맞고 틀리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건강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야말로 사랑으로 봉사를 하면 환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야말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화를 내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보세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친절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